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함께한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장성철 소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장 소장님.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또 핫했던 뉴스 중에 하나의 주인공이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네. 당대표 선거 출마한다고 하자 바로 단숨에 2위까지 올라갔던데요. 뭐 예상 못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습니다. 네? 예. 매번 그렇지 뭐. 나만 예측을 잘해서 오세훈 당선 예측하고. 야. 아니 근데 당대표 선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확실히 나온 분이 9분이고 거의 뭐 10명 안팎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 뭐 급한 정리하려고 이준석 나온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 나온 다음에 되게 당내에서 희한한 분위기가 네. 컷오프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요. 컷오프. 그렇죠. 4명 컷오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각자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것 같고 나오려는 분이 원래 더 있었어요. 야, 10명이 넘어가요. 당대표에. 네, 더 있었는데 한 3-4분 더 있었는데 그분들 포기하고 지금 계신 분들도 보면은 한 2-3분 포기도 하실 겁니다. 이제. 최고위원은 왜 인기가 없는 겁니까? 인기 많아요. 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원래 이게 보통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 대표 나간다 이렇게 해서 먼저 하면 광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리그로 내려가는 이런 그게 있는데 아직까지 선언을 안 한 거죠 전부 다 최고위원 리그로 가겠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이미 최고위원 리그에 수석 최고위원 해본 조경태 의원 정도는 제외하고 네네. 언제든지 다 최고위원 리그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이제 최고위원 리그가 더 재밌긴 재밌어요. 원래 왜냐하면 이게 일반 최고위원 그냥 뽑는 거 말고 네네네. 역사와 전통의 여성 최고위원 뽑기 경쟁 저희 당에 재밌는 경쟁이 있거든요. 굉장히 임팩트 강했던 뉴여해. 뭐 맞네요.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역사와 전통의 여성 최고 리그 그리고 또 그 곰돌이 인형 안고 나오셨을 때 그때 화제가 됐었던.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리그는 거긴 따로 뽑는데 네네. 거기도 그 역사와 전통의 그 강경보수 리그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또 센 말씀 하시는 분들 나올 텐데 저희 원래 선거는 최고위원 선거도 재밌습니다. 저희 사실 그 지난주에 우리 인턴으로 오셨던 거기도 조대원 제가 위원장께서도 끝나고 밥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예. 최고에 나오겠다 그래요. 예, 최고위원 도전. 조대원 위원장은 근데 그 일반 리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희 당에서 최고위원 리그 재밌는 건 역사와 전통의 여성 최고 리그와 그다음에 그 청년 최고 리그가 그렇구나. 재밌는 분들 많이 나오십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약간 이 지도부 리더십이 약간 공백 상태예요. 옛날에 어찌 보면 친미 친박으로 이렇게 그 계파들의 수장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있지만 어찌 보면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이제 오히려 유승민계가 더 뭐 최대 계파다 할 것처럼 보이는 얘기가 친이 친박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물러나면서 리더십이 좀 공백 상태인 것 같고 더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그래요. 네네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조직 싸움이거든요. 당대표 무조건. 그래서 다선이고 뭐 지역에서 몇 번 한 분들이 조직으로 쫙 줄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선거를 하는 건데 네네네. 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방송. 언론 방송에 노출된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공중전, 지상전 얘기할 그렇죠, 때 공중전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왜냐하면 김은혜나 아니면 저기 누구도 보면 다 방송 뭐 앵커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보기에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자세한 얘기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본격적으로 어제 우리가 이제 여당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정치인싸.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 토크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앞에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당권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난달만 해도요. 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가 이제 주호영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였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2위로 나왔는데 그 주호영 의원과 김웅 의원의 경쟁 구도였나 싶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1, 2위로 나왔어요. 장 소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취 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취 인사에서 너무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네. 인지도가 너무 상승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 인사에서 미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게 사실 그 지난주에도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다른 주자분들이 이거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우리 멤버긴 하지만 이 내용은 뭐 알아서들 객관적으로 잘 얘기를 좀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근데 초대를 해. 네, 오시죠 뭐. 다른 당 대표분. 좋은 생각이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준석 최고가 네.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인지도가 높아요. 그런 거에다가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10여 년 정도 지금 정치권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뭐 비대위원 하면서 뭐 최고위원 출마도 해보고 계속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한 정치적인 역량 그것도 같이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인지도 플러스 역량 이 두 가지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은 확실히 나오시는 거예요? 100% 나옵니다. 나오세요? 네. 나온다고 보세요? 제 후배가 네. 거기 상황실장 맡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 100% 100% 이렇게 바로 지인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장수장님께서. 그러니까요. 저는 나온다고 100% 확신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출마 선언을 나경원 대표 하시면은 30분 뒤에 할 겁니다. 아니 그 지난주에 뭐 나경원 전 대표가 그 불러서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뭐 게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얘기했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사실 그 출마 선언을 급하게 할 필요 없는 자의 여유죠. 아니, 만나서 무슨 얘기? 출마 선언 기자들이 언제 하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 네네네. 저는 나경원 대표 하시면은 30분 뒤에 하고 같이 뉴스에 나갈 겁니다. 그게 전략이죠. 아니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고요?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 서울시장 선거 때 죄송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얘기만 했겠어. 그 얘기는 아니고 아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네. 룰이거든요. 룰. 예, 그렇죠. 여론조사를 7대 3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몇 대 5대 5로 하면 아마 이제 이준석 최고 같은 유리하겠죠. 근데 네. 사실 국민의힘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 당권 주자들 간의 룰 미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오히려 당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그 어투가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최고한테 이랬을 것 같아요. 나올 거야,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떠보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오지 마라고 안 하고. 저는 나간다고 답했고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저렇게 딱 물었구나. 진짜 나올 거야? 정말 진짜? 나올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때 제가 나간다는 여론조사 나오고 나서 바로 봤기 때문에 나 대표 입장에서는 그 나가는 건 기정사실을 좀 하긴 했어요. 네네네. 나가서 전략이 뭐냐는 취지로 이제 물어본 거고. 아니 경쟁 상대한테 전략을 왜? 이게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나경원 대표는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할 때도 당원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7대 3 구도를 나경원 대표는 지키고 싶어해요.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준석 최고는 사실은 물론 당내 기반도 강하지만 5대5. 여론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이렇게 오세훈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네네네. 여론조사 늘어나는 게 유리하단 말이죠. 그렇죠. 두 사람이 결국은 3대 7이냐 5대 5냐 요 싸움에서 사실은 누가 이득을 볼 거냐에 굉장히 이준석 최고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룰은 안 바뀌어요. 룰은 안 바뀌는데 근데 사실은 진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는 안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러면 당원 7에 네. 여론조사 3. 요렇게 될 그거만 거가 문제죠.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지금 거죠. 당원 당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야 뭐 컷오프를- 일주일 전이라도 그냥 바꾸면 안 돼. 되지 뭐. 아니 그거는 이제 본선 룰은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컷오프 룰을 어떻게 가느냐는 그런 유도리가 선관위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당원 당규가 아니라. 그러면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로 컷오프를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다 당심을 가미시킬 거냐. 또 그 변수가 있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알려드리면은 그 미리 답안지를 공개하면요. 네. 자신 있는 후보는 여론조사로 하는 걸 원합니다. 자신 없는 후보는 당원을 섞자 그럴 거거든요. 내가 당심에서 유리하다 생각하면은. 네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당원과 그 실제 경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진행하게 되면요. 7대 3으로 그대로. 네, 그대로 하면은 미리 성적표가 거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4명이 컷오프 되고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1등 후보는 무조건 견제당해서 다 단일화 해버립니다. 1등 후보가 약간 우세하다고 하면은 그렇지. 2, 3, 4등이 이제 보이된다.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후보는 이 결과지를 끝까지 묻어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자신 없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7대 3을 가자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 결과 그대로 나오니까 바로 그 옛날에 나폴레옹이 대프랑스 동맹 이런 거 당한 것처럼 그대로 싹 1, 2, 3, 4, 2 후보가 단일화해버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러면은 지금 자꾸 그 2위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들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최고 머리에는 컷오프 4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4명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근데 컷오프에는 여론조사 100%다. 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맞아요? 저희 정확히 지금 네. 당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면요. 예.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어요. 한 해는 본선처럼
책임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할 거냐, 네. 아니면은 책임당원 50, 여론조사 50으로 해가지고 5대5. 동등하게 할 거냐, 네.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몇 마찬가지 뭐냐면 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3명? 4명? 7대 3으로 배합하든 저- 5대 5로 배합하든 비율을 그대로 곱하면은 7대 3의 결과 예상치가 나와요. 예상치가. 그렇지. 그러면 이건 성적표 까는 거기 때문에 거의 별 차이가 없다. 어차피 다 그러니까 본선 드러났다. 결과나 그러니까 컷오프나 비슷하게 나와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무조건 그 단일화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컷오프는 몇 지금 명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3명이 4명. 알아봤을 때는 뭐라고 네. 했냐면 총 12명 나오면 12명. 반 정도로 해서 6명 정도로 할 거다. 6명? 출마자의 반 정도로 컷오프 예상 인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9명이 확정적으로 지금 거의 선언을 하셨고 4.5. 한 명 정도 넣는다고 치면은 일단 4명 아니면 5명 그렇죠. 정도로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컷오프는. 네. 아니 근데 사실 컷오프 기준도 컷오프 기준입니다만 요새 그 주호영 의원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던데. 저는 항상 그 비례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받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전에 박영선 후보하고도 할 때도 오세훈 캠프에서도 네. 대마도뷰, 오케이 일본 왕궁뷰 뭐 이런 거지. 음. 제가 선제 공격은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에도 에베레스트 나와가지고 803로 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정진석 의원이 네. 또 이런 쓴소리를 하셨어요. 막말 정당 프레임 다시 뒤집었을 거냐? 뭐 이런. 그거야 얘기를 정진석 하셨는데. 대표가 조영 대표 돕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둘이 연합체니까 그런 거고. 두 분이 또 함께 출마를 접었잖아요. 예. 정진석 의원 출마 접으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가시고 대표랑 대표 가는 것도 연합체니까 그런 거고. 아니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예? 그 예를 들어 사람을 소고기에 비유했다? 아니 그러면 집토끼 산토끼 하는 건 토끼에 비유했다 그러면 막말입니까? 저는 그거는 뻔히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 선거판에 기싸움 하는 건데 그런 건 삽바 싸움이다. 그런 건 더 띄워주는 거니까 고맙죠. 네. 오히려 이렇게 신문상에 아니면 이제 언론에 조금 더 이제 윤석 전 최고위원의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계기다. 아니 정치 평론하면서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제약을 많이 걸 거면은 일주일 전만 해도 저희 당이 대통령 모욕죄 고소한 것 가지고 예. 난리 쳤잖아요. 그건 뭐 진짜 모욕에 해당한 것도 들어있는데. 잠깐만 좀 진정하시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월요일 날 이제 네. 주호영 대표가 뭐 에베레스트한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그날 바로 반박을 하고 화요일 날 오전에 주호영 대표가 다른 방송 나와서 아니 말이야 804니 뭐 1000 뭐 1100m. 100m 뭐 이 정도인데 하는 순간 저는 아이고 끝났구나 말렸구나 거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됐죠. 아 이준석 최고 우리 당의 인재야요. 아 저 사람과 같이 한번 공정한 경쟁하겠습니다. 이준석 최고 화이팅. 이런 식으로 좀 큰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줘야지. 거기서 804니 몇몇 타고 수락산이 몇몇 타고 이거는 말려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대선 때 우리 당이 아니면 지금까지 다른 선거에서 우리 당이 상대 메시지에 받아치는 스타일이었죠. 그게.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 원내대표 네. 사실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본인 생각에. 뭐가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60대 초반이에요. 근데 5선이야. 그러니까 워낙 정치를 일찍 시작하셨고 그렇죠. 판사 그만두고 워낙 정치를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굉장히 한 70대라고 생각 원내대표 뭐 이런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김웅 의원이나 이런 양반이랑 10살 차이도 또 안 그렇죠. 나거든요. 김웅 의원이 초선이긴 하지만은 네, 뭐 나이 초선이긴 차이가 두 하지만. 분이 많지는 않아요. 예, 50대고 60대 초반이고 뭐 이런 정도인데 갑자기 그쪽은 청년이고 여기는 구닥다리 같은 구도가 지금 딱 된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고착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젊다는 이준석 전 최고랑 각을 세우면 정말 구세대로 지금 몰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본인이 그 프레임에 스스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 같으면 주호영 의원이라면 이준석 최고는 진짜 이렇게 동생이나 화이팅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바지 입고 나올 것 같고 나 젊어요 사실은 이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젊은 패기와 네. 경륜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난 갈 것 같은데 프레임 자체가 스스로 밀려나가는. 약간 말리셨네요. 네, 말렸어요. 제가. 이 지금 나온 당대표 후보들 중에요 이준석 최고랑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 없어요. 네, 왜냐면 저도 가장 말싸움을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팽팽히 밀리는데 우리 당에 나오는 젊은 초선이나 뭐 의원들도요. 이준석 최고 다 두려워해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프레임이라든지 워딩을 되게 잘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803으로 거의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뭐 수입산 세고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냥 비유인데 이거 가지고 이걸 뭐 과도하다. 제가 보기엔 정진석 분이 물론 뭐 윤석열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큰 프레임은 제일 큰 거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입장 차이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이준석 최고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심어놓은 자강론, 우리 당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다른 사람 주호영이나 뭐 정진석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윤석열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건데,
당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막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그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용히 있거든요. 네네. 조용히 있는 사람 내가 친하다. 아니 조영 대표가 어제 보니까 나 옛날에 차도 데려다 줬고 뭐 옛날에 같이 근무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보기에는 아 정말 자신이 없나 보다. 장 소장님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경쟁이 지금 거의 뭐 지금 일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아예 다른 결을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쇠고기 뭐 얘기가 나왔던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영입건이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으세요? 변수가 되지 못해요. 왜냐면은 모든 후보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윤석열 총장하고 정말 친하다라고 당원이나 국민들이 입증하거나 뭐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말이거든요. 말뿐이 없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꾸 그런 윤석열 총장과 인연을 얘기하는 것은 네. 좋지 않아 보여요. 대선 후보들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 다음번 당대표해야 할 역할인데 네네네. 특정인을 나는 같이 친하고 아래 윗집 살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잘못 집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주호영 대표가 지금까지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일갈하고 나간 바에 따르면은 안철수, 김무성, 주호영 동맹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을 얘기하면 가장 불편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겠죠. 안철수 대표 지난주 행보 어땠죠? 갑자기 253개 지역구에 지역위원장 모집을 시작했어요. 알박기 개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요. 지금 선거 때 이런 거는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는 외세.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빨리 나오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연 그러면 그 안철수, 윤석열과의 관계가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냐 저는 안 그럴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제가 선거 나오면 사실 저는 그래도 이미 당에 기여했다고 보는 게 영남당 비영남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그 프레임 크죠. 지금 작동 안 하잖아요. 지금은 다 모든 언론에서 세대 구도로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초반에 김홍우 의원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네. 이거 뭐 완전 형님이 관심 못 받으니까 이거 뭐 영남당 비영남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완전 세대 프레임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돼서 좀 답답해서 제가 나온 것도 있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당사자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 너무 속 제가 얘기를 보기엔- 들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또 너무 이쪽 얘기만 듣는 것 같아서 조금 요 주제는 우리 윤석 전 최고위원 얘기보다 오히려 세 분 얘기를 좀 더 들어야 아마 이제 나머지 주자분들이 제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제가 당 대표 되면 바로 임명장 나갑니다. 아이고 자 어쨌든 그렇다면은 현 변호사님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대표 선거 이후에나 움직일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주호영, 나경원 이런 식으로 되면 본인이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을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초선이나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이 되면 어쨌든 들어갈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볼 거라서 근데 저는 그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보다는 어쨌든 당에서 해야 된다. 네네. 어쨌든 또 유승민 뭐 친하니까 또 유승민 만들기 나서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꼭 뭐 신구 대결에서 어느 쪽이 되냐 따라 가지고 윤석열이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네네.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정확히 근데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당대표 결과 추세를 보긴 볼 것 같아요. 네, 장소영. 당대표 결과 추세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윤석열 총장 행보 관련해서는요 3가지 시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 5.18 전에 네. 어떠한 메시지와 행보를 보일 것이냐라는 것과 6월 20일 그리고 6월 20일이요. 예, 그다음에 9월 9일 정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가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6월 20일은 뭔가요? 6월 11일 당대표 안에 6월 11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5.18이라는 국가적인 큰 비극적인 사건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아무런 행보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분이 과연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 무슨 생각일까?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18 전에 뭔가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장 이제 우리가 지금 일요일 방송이니까 그렇죠. 오늘 내일이네요. 오늘 내일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20일 저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네네.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렇죠. 6월 20일경 저는 이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권에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할 시점이 그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 뭐 예비 경선 6월 그때가 21일. 6월 21일 그정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해야 돼요. 그 전에는 해야 윤석열 총장도 정치를 하고 대권에 출마할 의지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고 네. 제가 또 이제 9월 9일을 얘기한 거는 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일이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그럼 대략 2달 전부터 경선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쯤에서 내가 그러면 제 3세력 플랫폼으로 있을까?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 경선을 같이 치를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고 나서 단일화를 할 건지 아니면은 들어가서 이제 경선에 참여를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요 세 개의 시점을 윤석열 총장 행보 관련해서는 좀 중점들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5월에 한 번, 드는데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네. 게다가 또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그도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다라고 알려졌던 분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또 직접 얼굴을 공개하면서 인터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그렇죠. 것들은. 뭐 광수와 관련해서는 뭐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또 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혹시 내놓을지는 장 소장님 말씀대로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제가 보기엔 아직 공부 중이라서 별 입장을 안 내놓고 지나가실 수도 있다. 고시 공부하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공부할 때는 좀 조용히 있어줘야 됩니다. 자꾸 떠들면 안 돼요. 네네. 예. 그다음에 그 생각보다 제가 이건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서 보는데 2019년 제가 확인한 시점은 2019년도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과 관련돼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글을 쓴 사람들을 네.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오. 예. 수사를 하고 있어요. 2019년도 이거 인지 수사 아니거든요. 검찰에서요? 예, 검찰에서 인지 수사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고발을 했구나, 그러면. 누군가 고소 고발을 제가 했다는 인지 거예요. 수사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네. 누군가가 어쨌든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한 거네요. 근데 심지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 최근 거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건 뭐 윤 총장 쪽이든지 아니면 윤 총장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든지 네네네. 이런 쪽에서 그 관련돼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쪽이 말하자면 윤 총장 쪽이나 윤 총장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가족 관련된 이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 지점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뭐 그 국민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거나 네. 또는 언론에 대해서도 좀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을 심지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정지 작업하고 계신다. 2019년에 그거 털면은 막 그 오히려 보수 쪽 애들 싹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그 전까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건 2019년까지. 시민단체가 한 거 아니에요? 2019년이라는 있어요. 게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그렇죠,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보수 쪽 애들 싹 걸릴 텐데. 아니 저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유튜브를 하나 찍었는데 네. 막 윤석열 총장 부인 뭐 의혹과 관련해서 막 제가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지워야 생각보다 크게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전 정지 작업이 끝나는 시점 그다음에 아까 장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한 정치적 포인트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고려될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인 스케줄만 딱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본인 나름대로 공부 그다음에 사전 정지 작업 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서 발언이 나오는 시점이 언젠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유구 얘기했을 때 네. 6개월은 당원과 융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메시지나 아니면 일정 잡고 이런 게 제 생각했을 땐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만났다고 공개하는 인사들도 제가 또 다시 언급하지만 뭐 정승국 교수님 뭐 누구 만났니 하는 분들이 크게 임팩트가 있는 분도 아니고, 맞아요. 예, 크게 제가 봤을 땐 정책적으로 어떤 큰 줄기를 가진 분도 아니고 그냥 사람 좋다니까 만나고 다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는 대권 주자 행보로서는 약하기 때문에 당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받는 그런. 어쨌든 6개월 동안 사료를 줘야지 유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내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만하시고 여기서까지 얘기하지 아니, 그게 말고 자, 일단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요. 제 네. 생각에는 그 흔한 그 프레임 뭐 국민의힘 주자가 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밖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울부짖다가 그냥 경쟁력 떨어진 주자들이 있거든요. 그 꼴을 할까 봐 저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저희 방송 두 번째라서 네. 좀 내막을 좀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총장을 돕고 있는 그룹이 한 30개 그룹 되는데 네. 그중에 한 6개 그룹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3개월 네. 전부터. 그래서 제가 쭉쭉 얘기를 해주고 반응을 체크했더니 네. 한 그룹은 정말 측근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대략 한 10명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윤석열 총장의 전략과 기획과 일정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지금 세워주고 있더라고요.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몇 명이 있는데 제가 봐도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고기가 끄덕여질 만한 그런 네. 멤버들이 있는 그룹이 있다. 정치권에서 선수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수는 하지 않겠구나.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있을 거야. 뭐 왜 그러지?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상당히 물밑에서 많은 것들이 진행이 어허. 됐다라고까지 제가 근데 장성철 소장 그렇죠. 말씀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이 분명히 5.18 메시지 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쵸? 그렇지. 맞아요. 근데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5.18을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때 만약에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게 맞고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이고 그냥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 정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참모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이제 대장이 본인이 오케이를 해야 판단하는 자기가 거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랑 의견이 아주 똑같은데 어느 판때기에서 싸우느냐의 문제고 그거는 개인이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중전을 할 거냐, 지상전을 할 거냐, 해상전을 할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말 대선 대통령 그 청와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실은 공정 내지는 부정부패 이게 사회적 화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왜 나왔겠어요? 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하지만 두테르테가 왜 나왔고 이탈리아에서 그 전에 검사가 거의 뭐 대선 직전까지 갔다 가서 총 맞아 죽긴 했지만 그렇죠. 마니폴리테 해가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또 남미에서 왜 그런 뭐 좌파든 우파든 독재자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유력 정치인이 되느냐는 부정부패와 공정이라는 화두가 판때기가 그렇게 짜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네. 그거는 지금 그렇지 저는 않아요? 개인이 못해요. 지금 개인이 그런 분위기 못해요. 아닌가?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건 뭐 이제 이견이 여기에 있으실 대해서.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그 판때기를 그러니까 판때기가 짜졌는데 내가 딱 거기에 맞아서 딱 들어가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때기는 아니다. 그러면 그 판때기를 만드는 거는 세력이 함께 움직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 윤 총장이 혼자서 제3지대에서 뭘 한다라는 자, 구상이 일단 안 요 돼요. 얘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오늘 분명히 내일 얘기하다가. 장성철 소장님이 어드바이스를 주셨기 때문에 조언을 준 대로 5.18 관련 메시지가 오늘 내일 과연 나올지 한번 제가 한 살펴보시면 가지만 좋을 더 것 하면요. 같고요. 예. 정치 그 계획을 하고 플래닝을 할 때 저도 이제 전략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반기문 총장 쪽에 나쁜 팀이 붙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거 턱받이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표를 못 뽑냐. 그렇죠. 이거는 전략하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냐면은 빨리 그 수면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짱 우리 준비 잘 돼 있어 이 스케줄대로 가면 돼 갔는데 표를 못 뽑아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관리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조금만 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이준석 최고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고 다 여러 가지 조언하고 결정 내릴 그런 선수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전철도 타보고 제가 보기엔 그 선수 중에 한 사람. 저는 아니고 저는 그 팀에서 뭐 어떻게 되냐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정기 자문인데. 아니 근데 뭐 사실 그 일단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한 또 조금 어쨌든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좀 초반에 분위기가 타올랐지만은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이런 몇 가지 건들 때문에 정말 차갑게 식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아픔입니다. 그건. 아마 아무래도 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빨리 정리를 하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역시 그 누구예요? 안철수 얘기예요? 아니야. 황교안 뭐 이런 얘기를 왜 홍준표. 해요?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홍준표 하겠습니다. 얘기. 예. 아니 지금 이제 복당 요것도 좀 쟁점이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안에 감옥 간다 뭐 또 이런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좀 더 시끄러운데 역시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확실히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기사가 난다는 건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갈라치기 뭐 한 해 두 해 정치하신 분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복당 청문회 요구했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과 현 변호사님 얘기 먼저 듣고 이쪽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복당은 되죠. 뭐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고 당대표 선거 끝나면 무조건 복당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당대표 선거 이후에. 예. 선거 중에는 뭐 복당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당대표 선거 이후에 이준석 최고가 돼도 당대표가 돼도 복당이 될 거고 주호영 대표가 돼도 복당이 될 거고 오호. 나경원 대표가 돼도 복당이 될 거고 김웅 의원이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때도 아마 화합 조치다라고 본인이 복당에 내놓고 반대한 사람은 김웅 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웅 의원이 돼도 나중에 화합 조치다 하고 복당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당된다. 누가 돼도.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복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선 이 후보 복당 내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슈화를 시켜서 그렇죠. 본인이 그동안의 세력이든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던 것들을 복원해서 이 대권 후보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복당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 좀 이슈화를 시켜서 내 몸값을 좀 키우는 거. 그러니까 당대표 그게 제가 보기엔 더 오히려 목표.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복당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있어 지금. 네. 이게 이슈화를 만들고 나중에 싶은 거죠. 네. 우리 이준석 최고는 차기 유력한 네. 당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복당 시켜야죠. 근데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기 전에 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기 뭐 여권에서 유력한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한테 양아치, 망나니 이런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공부 좀 더 해. 뭘 이번에 나오려고 그래.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도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화법은 사실 그 지난 대선 때도 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익숙한 화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안 좋아요. 네. 본인한테도 안 좋고 당에도 안 좋아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반성문 쓰시고 나중에 복당 시켜주세요. 저는 이번에 홍 대표가 지금 시점에 복당 신청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저희 당 당원 규정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 국회의원 공천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한 사람들은 중앙당 자격심의위원회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복당 의결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런데 한 번 불어대면 1년 동안 또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불어대면은 1년 동안 재입당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한 번 불어가 돼버리면은 일단은 국민의힘 타이틀로 대선 후보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특례적으로 그걸 이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 자체 특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동안은 김종인 위원장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복당 신청만 해봐라, 바로 부결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자마자 이제 이걸 시도하는 거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렇지. 김종인 위원장이 깔아놓은 비대위원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심사 빨리 해버리잖아요. 부결해버리면 홍준표 대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게 지금 됩니다. 신청서는 냈나요? 냈어요. 냈어요. 지금 못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되게 근데 좀 부결 홍준표 전 대표를 부결시키기도 사실 아니요, 제가 이걸 그래서. 근데 네. 제가 이걸 미리 그냥 저도 뭐 반쯤 내부 정보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네네.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결을. 네, 최고위원들은 지금 비대위원들. 비대위원들은 다 반대예요. 반대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네. 진짜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그 안건 상정할 수 있거든요. 야. 해가지고 올려 부결 때려버리면 1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또 장 소장님까지 나오시니까 내부 정보가 계속 나오네요. 근데 제가 이거 보기에는 이제 좋습니다. 부결하면 1년 내 못 한다는데 정당에는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근데- 정치라는 거는요. 해도 사실은 특례 조항, 예외 조항 뭐 또 나중에 당 대표가 결정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부결해도 한 달 후에 다시 해가지고 당 대표 바뀌어가지고 당 대표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당에 그럼 뭐 무슨 뭐 어쨌든 그런 게 어디 어쨌든 뭐 만약 부결을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또 한 번 컨벤션 효과가 배가 될 겁니다. 당 대표 아니, 선거 후에. 근데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가 그 표결제가 아니라 그냥 의견 들어가지고 당 대표가 결정하는 구조라서. 아 협의체군요. 네, 그래서 비대위원들이 막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 의지만 당 있으면. 대표가 그럼요. 김기현 이제 원내대표가 합시다 그러면 이제 끝날 수가 있다. 시끄럽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복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네. 과정에서 우리 홍 대표님은 홍 의원님은 얼마나 광을 팔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거냐 이것만 남았다. 이미 관심은 다 받고 계세요. 지금 이게 전당대 주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맞아. 제가 봐도 이게 이슈는 아닌데 어쨌든 성공한 거예요 이슈화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멘트를 해야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갈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하셨던 얘기의 적절성은 굳이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굳이 뭐 더 얘기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요.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어서 한 분의 전 대표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짝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지난주에는 약간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그냥 살짝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 나라망신이라는 말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까지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그 기부 및 초콜릿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말이 많았던 황교안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장 소장님? 저는 왜 이러시는 것들 얘기 구체하게 다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저희 방송 시간이 있어요. 네. 조금 땀 구질구질하게 흘리게.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그럼 저 한마디로 정리하고 네네. 나중에 덧붙일게요. 미국에서 안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너무 세게 얘기하신다. 네, 저는 그냥 이미 돌아오셨잖아요. 12일 날. 돌아오셨어요? 12일 날 그쪽에서 출국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다시 그냥 미국에서 안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이준석 전 최고 듣고 요 얘기는 약간 또 이쪽 분들을 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쓰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보좌를 받고 있다. 잘못된 모자를 받고 있다. 아니 왜 최근에 어쩌면 왜냐면 잘못일까? 제가 뭐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며칠 전부터 이제 원래 페이스북 가끔 하시거든요. 기사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네. 근데 막 비트코인 얘기하시고 이랬어요. 그리고 막 미국 간다 그러고 막 이런 행보가 저는 나름 그것도 자기 전략가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이제 이 소를 끌고 다니는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길로 소를 끌고 가고 있다. 이쪽 팀도. 저는 그래서 아니 황 대표님이 저는 갑자기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화제를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팀의 보좌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황교안 대표 및 그 팀의 의중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전직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대선 후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총선 때 공천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어쨌든 100명이 당선됐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10명이라도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국민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지난번 총선 때 공천한 거 맞아?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오히려 그냥 허수아비 아니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실제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이 많았지만 근데 어쨌든 당대표였잖아요. 나중에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공천 다 한 다음에 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표가 안 하고 누가 했냐 공천을. 그럼 저는 김용호 그런 공천위원장이 했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허수아비 당대표였다는 게 이제 딱 드러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게 약간 어쨌든 나 이렇게 추천해준 분에 대한 약간 그 있죠. 은혜라고 할까요? 아니면 당연히죠. 고마움? 네, 뭐 고마움 정도로 하죠. 고마움을 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갚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다 소리냐면 갚았다?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예. 황교안 전 대표랑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집중적으로 초선 비례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김태훈 좀 밀어줘. 그래가지고 김태훈 의원이 30표, 34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빚을 갚았다라고 공천받은 혜택받은 의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싸다. 저 원내대표 한 번 할 때 해서 빚 갚는 게 말이 돼. 이럴 때 한마디 해줘야 빚 갚는 거지. 아니, 말이 안 되는 수 것 변호사님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그냥 네. 약간 웃어 넘기셨는데 네, 아니 뭐 이게 계속 좀 이어집니다. 이 뉴스가. 기부 및 초콜릿 사람들 굉장히 창피해요 진짜. 아유. 이 자존심 모든 국민들의 자존심을 긁은 이 기부 및 초콜릿이 언제적 얘기? 한국 전쟁 때 얘기. 그렇죠. 한국 전쟁 때 예. 그때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 심각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고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2019년인가 그 창원에서 보궐선거에서 황교안 대표 시절에 정정식 의원. 그 창원에서 보궐선거 때 저도 창원에 내려가 아니 있었고 그건 통영구성이고 통영구성의 정점식 이쪽이 이제 강기훈 강기훈 창원이 네. 강기훈 예. 이게 보궐선거를 갔는데 와 저분 진짜 정치하기 어려우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딱 두 가지 장면 직접 목도했던 건데 하나는 창원지검 앞에서 아침 식사 해장국집 있어서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네. 검사들이랑 쫙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아, 선배라고. 네, 선배라고 네. 내려서 검사들이랑 딱 밥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딱 저하고 뭐 권영길 전 의원 이런 분이 그 해장국집에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마주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분들을 않던 장소에서 마주쳤으니까. 그리고 나가면서 각자 해장국 각자 값을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만나는 게 그렇게 이제 검사들 먼저 만나서 아침에 나 같으면 시장 갈 것 같은데 일단 검사들을 만나시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농구 경기가 있었는데 네. 이 쫙 입장하려고 사람들이 서 있으면 보통 손학규 그 전 대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줄 서 있는 분들 뒤에서부터 쭉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입구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악수를 받아주고 계시더라고요. 로봇 이렇게. 같지 않아요, 로봇? 로봇 같이. 우리는 유권자를 찾아가서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켓 일반 받는 정치인. 사람처럼 마치. 네, 그러니까 예. 본인은 딱 그 티켓 입구에서 서가지고 딱 로봇처럼 손을 딱 내밀고 악수를 받아주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악수를 하지만 이 입장하는 분들이 정말 불쾌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전에 살고 의전에 돌아가셨던 사실 의전에 그 살고 죽고 총리 했던 시절에 그 KTX와 관련해서 또 네. 의전 문제가 상당히 조금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대중 정치에 어울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고 가서 기분이 초콜릿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서울, 부산, 제주 먼저 백신을 챙겨달라는 대구는 얘기를 왜 어떡하라고? 하셨어요? 대구 차별하는 겁니까? 왜 대구 하셨어요? 권영진 시장님 아니, 항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무슨 창피해요. 의도인지 파악을 못 하겠으니까 평가를 못 하겠다고요.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오히려 창피하다. 약간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커버를 좀 쳐주시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선긋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예 언급 자체를 하고 선글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게 없다. 그래도 나름 그 전 대표까지 전 하신 대표인데 분인데. 직전 제가 대표인데 야 이거 기사 나가고 나가지고 그 초선 의원들이랑 점심 식사한 자리에서 초선 의원 한 분이 거의 이런 이슈에는 스치면 사망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치기 싫다라는 걸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엮여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의 어쨌든 젊은 의원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빚을 갚았든 안 갚았든 지난번에도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이후에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향후에 소위 황교안 원유철 두 양반이 부탁을 했든 뭐가 됐든 간에 의원들 101명 중에 34명 약 30%의 소위 이렇게 굴기하고 있는 그렇죠. 친박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일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후보를 통해서든 본인들이 의사 표시를 할 텐데. 빚 갚았다고 생각한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그런데- 채무자와 채권자는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덜 받았다 아직. 그게 근데 이게 명확하게 덜 딱 받았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채무자는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채권자 채권자는 입장에서는 받을 아직 거 아니 반도 원래 못 갚았다고 공천을 생각할 것 주면요 같은데. 4년 내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내대표 할 때 한 번 투표 찍는 거는 제가 보기에 공천권에 비하면 너무 싼 거죠. 아니, 이번 그리고- 전당대회 선거때 생각해 보시면요. 네. 그 주호영 음. 탄핵 찬성, 음. 이준석 탄핵 찬성, 음. 나경원 친박은 아니죠. 그러니까 친박이 밀 수 있을 후보가 참 조직적으로 밀기에는 명분이 있는 후보는 없어요. 네. 그래도 나 의원이 이후에 태극기 집회에서 보였던 그 열성과 열의를 보면 나 의원 쪽이 약간 그런데 거꾸로 나경원 의원은 그거 굉장히 경계해요. 황교안 대표랑 아니, 엮이는 거. 그렇죠. 경계하죠. 경계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먼저 나서서 저분과 나는 생각이 좀 달랐다는 얘기를 했어요. 먼저 한번 했어요. 하셨으니까.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예. 그 나경원 의원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나경원 의원이 그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소위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 되게 명백해 보이거든요. 여러모로 보면 리스크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재판에 가 있고 한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원래는 황교안 대표가 원내대표이긴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가 이런 정도는 지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상을 당하셔가지고 국회에 없었어요 황교안 대표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에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황교안 대표는 쏙 빠졌어. 그렇네. 예. 그래서 법적 책임은 나경원 만약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그렇죠, 나경원 그렇죠. 대표한테 쭉 가 있어서 나 대표는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의도하진 않았지만 서운해할 것 같아. 사실 그냥 왜 우리가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기억하실 거죠. 것 같아요. 세 분 다. 일단 장소영 그때 안 계셨으니까 네. 정치인사에서도 원 외에 있는 당 대표시다 보니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종로에서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이제 의원과 경쟁을 하는 구도에서 반드시 이번엔 좀 입성을 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를 많이 보여주셨었거든요. 근데 황교안 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의원이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안에 계시니까 국민의힘 쪽에 몇 명이나 있다고 보이십니까? 지난주부로
0명. 일단 미국행이 남아있는 황교안계를 다 정리했다. 정점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네. 통영고성 심지어 당내에서 어떤 얘기까지 돌았냐면 원래 황교안 대표의 당대표 출마설도 있었어요. 전당대 뭐 출마설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획도 한번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덩어리가 안 생긴 거죠. 안 생긴 또 거죠. 장 소장님도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요. 정치하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어렵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무슨 일이 있냐면 희화화되는 거예요. 조롱과 희화화. 우스워지는 거. 네. 황교안 대표가 그 상태로 갔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아니 그렇다면 일단은 황 전 대표가 뭐 귀환을 하든 말든 이제는 더 이상 가십성으로 그냥 언론에서 나오겠죠. 근데 파괴력은 거의 없다고 보신다. 없어요. 나경원 대표가 고민이 사실은 다르다 정도 말은 했는데 확실하게 선긋기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정도는 아니진 것 같아. 사실 세트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같이 아무래도 복귀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뭔가 하고 싶으면 확실하게 잘라야 되는데 이분 스타일이 또 그렇게 확실하게 자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나 해드리면 친박이면서 황교안 대표의 원한을 갖고 있는 분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지금 오른팔 왼팔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김재원, 네네네. 2번 강효상. 이 두 분이 나경원 체제에 지금 현재 캠프 체제의 원투거든요. 이분들은 황교안 대표라고 그러면 그냥 막 이를 갈아요. 공천을 안 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박도 이런 식으로 또 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세게 나오겠네 차별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네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덕본 사람들은 나는 갚을 걸 다 갚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본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 야, 사면 초과인데. 제가 보기엔 조만간 당 떠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네 분의 이야기만 갖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고립무원이다. 고립무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한 같습니다. 분의 정치 인생을 좀 가볍게 얘기해서는 그런데 저분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러한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본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미국행은 정말 악수였던 것 같습니다. 악수죠.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그리고 작년에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그만두는구나라고 정치권에서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종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대선 나갈 거야 하라고 하니 뭐지? 이런 거죠. 저는 황 대표가 지금 이제 몇 번 스텝이 꼬이고 이제 거의 이제 사람들이 왜 저러나 이런 행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행보가 나 윤석열이랑 친분 있다. 그 마법의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타격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아마 지금 그 얘기 정도를 하시려고 할 거예요. 무슨 아니 인연이 친분이 있을까? 아니라 그때 악연이 있죠. 지난번에 악연이 아닌가? 악연? 그 댓글 사건 할 때 징계한 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그때 말했던 장관 아니었나?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맞아요. 반부패판이 벌어지고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런데 탑승하려고 하실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메시지가 남은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아니야. 이 꿈을 이어나가시는 게 저는 되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딱 요 정도 표현이야. 윤석열은 내가 알던 괜찮은 후배. 뭐 이 정도 발언하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하나 있고 마지막에 조금 네. 더 코너에 몰리면 이분의 머릿속은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로 거의 뭐 51대 49로 딱 돼 있는데 하나는 국가보안법이고 하나는 성경이거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분의 행보는 이 두 가지 잣대를 놓고 보면 대체로 이해가 가요. 국가보안법 책도 쓰셨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성경 이 두 가지라서 말을 하자면 이걸 엮어서 보면 최근에 이제 약간 아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집회나 정광훈 집회류에서처럼 북한, 하나님, 국가보안법을 엮어서 워딩이 한번 또 나오실 수 있다. 아하. 그분의 진심, 가장 저 밑에 있는 진심은 그거거든. 그분의. 좋습니다. 뭐 어쨌든 미국에서 보여주는 행보에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아주 차가운 반응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뭐 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어쨌든 두 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얘기 그만하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만하시고 명확하게 선을 잘라버리셔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통점을 없앴어. 변박이 아닌 정치 중심에서 오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어떠셨어요?
아이 이 평론계의 셀럽분들과 같이 이렇게 방송 즐겁게 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장 소장님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댓글로도.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감사한 일이고요. 그 6월 11일 날 이준석 최고가 당대표 되고 우리 현근택 변호사께서 비서실장 돼서 네. 그 이후에 방송에서는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제가 둘이 인싸를 하는 걸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없애자는 말처럼 들리네요. 인턴 직원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없애자라고 더 이상 지금.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희 당내 방송으로 전환하는 거죠. MBC를 사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희 당내에도 아나운서 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방송 하시면 돼요. 아 너무 예. 아니 이분들 지금 정치인사 무슨 아니 자꾸 이쪽 분들 자꾸 이렇게 우리 프로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열심히 같이 이렇게 해놓고 접수를 하려 그러세요 왜? 자 과연 우리 장 소장님은 인터넷에서 또 저희의 또 새로운 멤버가 과연 되실지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뉴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리고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